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바라보며 장어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를 보면 부창부수라며 부러운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고요? 제 가게로 오는 장어는 남편의 양식장에서 직접 키운 장어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말년에도 부부간의 일을 도와가며 지내는 모습이 참 부럽다며 한마디씩 해주곤 했습니다. 긴 세월같이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이제야 손발 좀 맞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맞는 부부가 하늘 아래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부도 신혼 초에는 참 많이도 싸웠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배만 잡아도 저 사람이 배가 아픈 건지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지 눈치껏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저희 장어집은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데도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번호표를 나눠주며 줄 서서 먹는 동네 맛집이 된 거죠. 지금은 아들도 남편이 일하던 장어 양식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사연을 보냈나 궁금하시지 않나요? 식당의 진상 손님 이야기라도 하려나 싶겠지만 전 하나뿐인 아들과 겪은 인생 풍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손에 묻은 때 중에 자식 때는 못 벗긴다더니 이제는 아들 다 키운 줄 알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의젓하고 부모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굳이 신경 쓰면서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서울로 취업도 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업한 아들은 승진도 하며 제법 잘 살고 있었어요. 그날은 같이 일하던 사람들 모두 모여서 식당에서 시원하게 한잔하며 자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듬직한 아들 둬서 좋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식 둔 부모로 이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할 여자라면서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왔을 때였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걸 보니 며느리 2번 받구나 예상이 가시겠네요.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제 아들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사람 보는 눈은 여전히 까막눈이 따로 없었네요. 처음으로 여자친구라며 인사를 왔는데 어찌나 참하게 생겼던지 천상 여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야 아들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둘이 회사는 달랐어도 여자도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딱 맞게 만났구나 싶었어요. 예비 사돈들도 제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는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제 짝은 만나서 자리를 잡아가듯 두 사람은 서울에 신혼집도 마련하며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장가 보내면서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한 1년은 명절에도 오가며 잘 지냈고 저희도 그런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또 다른 얼굴을 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 그날 병원에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어서 서울의 아들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죠. 그날은 아들도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겠다며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와 같이 있었어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들네 집에 오랜만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반찬도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만큼 오랜만에 봐서 즐거웠는데 불청객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불청객도 아니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운 은인을 만났던 겁니다. 다가올 상황을 모르고 가져온 반찬을 정리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베란다에 등산용품이 보이더군요. 아들은 산을 안 좋아해서 며느리가 산도 다니나 하고 물어봤죠. 큰애는 산에도 다니니? 회사 다니면서 부지런하기도 하네. 아,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모임 다녀. 평일에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다니라고 했어. 그때 젊은 사람이 산을 가는 게 의아했는데 제 의문은 금방 풀렸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을 보니까 아들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고 물으니 낯선 여자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이 내 남편이랑 놀아난 상간년이 있다길래 왔어요. 이런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앞뒤 상황을 모르니 저 미친 여자가 남의 집에서 왜 저러나 했습니다. 아들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확인해 보겠다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인터폰으로 보던 여자가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돈이라도 받으러 온 것처럼 당당하게 거실까지 들어온 여자는 거실에 앉더니 남편이냐며 묻더군요. 아들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쪽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같은 팀장 부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나 봐요. 하긴 나도 뒤를 밟다 보니 어떤 년이 그렇게 내 남편 차에 머리카락을 흘리나 이제 알았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도 계시니까 일단 제 아내가 오면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어머님도 며느리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셔야죠. 제가 흥신소에서 사진을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요즘 화질도 좋아요. 대충 봐도 이 집 며느리구나 하실 거예요. 그 낯선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흩어진 사진을 보니 누가 봐도 제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와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일 기가 막힌 사진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산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요즘 산악회 불륜 많다고 TV에서 떠들어도 제 집안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참했던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얼굴에 열이 나고 쌍욕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 팀장 와이프란 여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나 이 집안 사람들이랑 맞짱 뜨자고 온 거 아니에요. 둘이 출퇴근도 같이 하고 주말엔 산으로도 다니면서 놀아나는데 이걸 왜 눈 감아주고 살아요? 그래도 이 집은 애라도 없지. 나는 하루아침에 애까지 안고 이혼 도장 찍게 생겼어요. 아들은 그 많은 사진을 한 장씩 들춰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사진을 넘길수록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옆에 있는 저도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랑이 굴에 오는 줄도 모르고 인사까지 하며 며느리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말고 팀장 와이프라는 사람을 보더니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서 있는데 아들은 들고 있던 사진을 그년한테 뿌리고 싸대기를 날렸어요. 아들은 뺨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년에게 말했습니다. 너 입이 있으면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언제부터 붙어먹은 건지 저 사진들 하나하나 언제 찍힌 건지 말하라고. 이 사단을 만든 장본인이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뚫린 입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그 팀장이 먼저 꼬셨어. 나 잘못 없어. 꼬시는데 안 넘어갈 년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 그냥 잠깐이야. 잠깐 흔들린 거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아들은 벌레 떨구듯 떨어뜨리면서 말했어요. 이거 안 나? 그게 지금 변명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기도 싫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나 봐. 힘들어서 그랬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울며 매달리는데 저는 그때 억누르던 화를 참지 못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그년을 아들한테 떼내며 말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좋아 죽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래? 나를 농락해도 유분수지. 그게 할 소리야? 바람 피는 것들은 다 이렇게 뻔뻔한가요? 힘들어서 바람 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바람 안 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난리를 지켜보던 그 팀장 와이프는 내일 회사 가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매달리며 애원하는 그년을 현관 밖으로 내쫓고 그놈의 등산 장비를 던져주며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잘못했다는 소리가 역겨울 지경이었는데 아들이 내일 당장 이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런 거 한 번 봐주면 두 번도 바람 필년이라며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년놈들은 회사에 소문이 났는지 같은 팀 상사는 이혼당하고 지방으로 좌천됐고 상간녀는 삼척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그 물건 받아줄 곳은 고향밖에 더 있겠나 싶었습니다. 정말 제 딸이었으면 내가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어서 구역질을 했을 것 같네요. 그때 이후로 아들은 일에만 집중하며 바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부모가 걱정할까 전화도 자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고향도 와줬어요. 요즘 뭐 이혼이 대수도 아니고 참고 사는 게 바보잖아요. 저희는 벌레 하나 떼어냈다 생각하고 각자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얘가 장가갈 생각을 아예 접었나 싶게 일만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불륜으로 이혼을 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주말에 가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전 괜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래도 한번 겪어본 게 있으니 잘 골랐겠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으로 주말이 왔고 남편은 제게 괜한 소리 말고 일단 지켜보자며 말했어요. 역시나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소개했고 제 속도 모르고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웃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선 이쪽으로 앉아요.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참하고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심 경계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대놓고 반대를 할 수는 없는데 괜히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인사 온 여자도 초혼은 아니었고 둘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시큰둥했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말에도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봤는지 애써 저녁에 뭘 먹을까 오버스럽게 말하더군요. 마침 점심때라 손님들도 들어오고 저는 일이나 하자며 남편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할 만한 앞치마 있을까요? 들어오다 보니까 홀서빙 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잠깐이라도 일손 도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 식당 서빙 알바하면서 생활비 벌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니 카운터에 있던 앞치마를 보고는 바로 입으며 주방 이모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평일 내내 일했는데 나가서 아들이랑 데이트나 하라고 말렸지만 여기 오면서 드라이브 오래 했다며 괜찮다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홀서빙 알바를 구하던 중이었는데 빨리 구해지질 않아서 애가 타고 있던 와중에 돕겠다고 나서주니까 고맙긴 하더군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생글생글 부침성 있게 일도 잘했습니다. 아들이랑도 어찌나 죽이 척척 맞던지 주방 이모들도 테이블에 메뉴 나가는 것도 실수도 없이 잘 나갔다며 칭찬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한창 바빴던 시간이 지나 한숨 돌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바빴죠? 오자마자 일을 시켜서 어떡하나.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랑 같이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 편했어요. 어머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기 바쁘셨죠? 나야 뭐 맨날 하는 일이라 괜찮아요. 내가 장어구이 해줄 테니까 앉아서 기다려요. 유독 바빴던 날이었는데 피곤한 내색 하나 없이 도와줘서 고마워. 저녁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실력 발휘하며 한상 제대로 차려 먹었고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며느리 될 애 앞에 반찬을 끌어주며 자기 밥은 코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눈이 옆으로 가 있어서 밥은 코로 먹겠어. 남편의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호탕하게 웃는 아들을 보니 지난 상처도 다 잊은 듯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하잖아요. 부모한테 말은 안 해도 속이 많이 아팠을 텐데 다시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아들을 보니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저는 슬슬 일어나라고 말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따 저녁에는 나가서 둘이 데이트해요.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머님이 말 편하게 해주시면 내일은 안 올게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녁 장사도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만 제대로 도울게요. 가만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게 말을 편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혼은 아들이 했지만 저도 며느리에게 정 줬다가 당한 게 있으니 마음이 좀처럼 잘 안 열렸던 거죠. 내심 미안한데 하도 고집을 부려서 그냥 편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은 남편 일을 도우러 양식장으로 가고 며느리는 저를 도우려고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저녁에도 손님은 많았어요. 며느리는 그 많은 손님을 번호표에 맞춰가며 자리도 안내하고 아기가 있는 테이블에는 아기 의자, 식기도 미리 다 챙겨 나갔습니다. 원래 있던 홀 이모도 같이 일하기 너무 편했다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가족 단위가 많았고 애들까지 있어서 정신을 쏙 빼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뛰는 아이들 잘 신경 써달라며 부모에게 말했는데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졌고 홀 이모랑 부딪히는 바람에 아이가 바닥에 넘어져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전 놀라서 홀로 나가봤는데 애는 울고 있고 이모 팔은 뜨거운 국을 쏟았는지 팔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이모에게 얼른 가서 물로 헹구라며 부엌으로 보냈고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아이 부모가 와서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줌마, 우리 애 넘어진 거 안 보여요? 저 사람을 저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봤는데 아이가 뛰어가다가 이모님이랑 부딪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이 잘못이고요. 저는 상황 파악을 못해서 어안이 벙벙해졌는데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차분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아이 부모는 더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잘못했다는 거야? 손님한테 이러는 식당이 어딨어? 에이, 밥맛 떨어져. 나 바깥 계산 못해. 내가 우리 애 치료비 안 묻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렇게 말하더니 애만 쏙 데리고 나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황당해서 애들 부모를 막아서는데
며느리가 그 집 부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으니까 밥값은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애가 잘못돼서 저희 이모님 팔 화상 입게 생겼으니까 치료비도 주셔야 계산이 맞는 거죠.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야, 네가 사장이야? 네가 뭐라고 나서? 술을 먹은 것 같은 아이 아빠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어요. 제가 사장입니다. 여기는 내 며느리고요. 그리고 CCTV 돌려서 우리 직원 병원비 제대로 청구할 테니까 밥값부터 내고 나가세요. 애가 보는데 창피당하기 싫으면 밥값부터 제대로 내고 나가세요. 제 말을 들은 부모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애가 있다는 걸 감지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날 똑부러지게 챙길 건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최소한 상도덕은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 한결 가까워졌어요.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말 안 해도 전화도 먼저 하고 주말엔 꼭 내려와서 저희 부부랑 한바탕 수다를 하고 가곤 할 정도였죠. 그렇게 부침성 좋게 다가와 주니 저희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두 사람이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는 재혼을 하겠다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려고요. 진지하게 생각했던 일이고 어머님 속 썩히는 일 없게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혼의 아픔을 극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켜본 며느리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두 번째다 보니 조심스러웠는데 같이 일하던 이모들도 어쩜 저렇게 야무지냐며 칭찬 일색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살림부터 합쳤고 둘 다 재혼이다 보니 양가 어른들만 모셔놓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우려하던 일을 막을 수는 없더군요. 똑 부러져 보였던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전에 신혼집을 팔고 회사 근처에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집에서 둘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마침 며느리 회사도 거기서 멀지 않아서 딱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는 더 큰 집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다고 짐작이 가시나요? 갑자기 자기가 임신을 할지도 모르니까 집을 넓혀달라는 거였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아니, 살림 합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사를 가? 우선 회사 가까우니까 살다가 좋은 매물 있으면 알아봐야지. 애 낳고 알아보려고 하면 늦어요, 어머님.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아직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급하게 이사 가는 거 아니야. 집 문제는 애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며느리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니 집을 넓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며느리 태도가 위선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한 시기가 말이죠. 이날 이후 입만 열면 돈 타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좁아서 그런 건가 싶어 남편과 아들네 집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당장 해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말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그래서 괜한 투정을 부렸구나 생각하며 아들 부부랑 거실에 둘러앉았는데 며느리 표정이 영 안 좋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이 묻더군요. 아가, 너 무슨 일 있니? 아까 보니까 밥도 잘 못 먹던데.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물었고 눈치를 보니 아들도 몰랐었던 것 같았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정엄마가 유방암이 의심돼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걱정이 많겠다며 당분간 어머니 간병 잘 해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우는 겁니다. 돈 3천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돈 쌓아두고 사는 건 아니니까 통장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저희 부부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길래 식당 밖으로 나와서 받았는데 아들이 한 말을 듣고 전 넋이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이랬어요. 엄마, 돈 안 보내도 될 것 같아. 내가 어제 엄마 아빠 우리 집 오기 전에 장모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오늘 아내 몰래 가봤는데 집에 계시더라고. 왜? 병원에서 쫓겨나신 거야? 아니, 전혀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쌩쌩하셨어. 친구들이랑 모임 다녀오신다고 하셨어. 참 대단하지 않나요? 뻔히 들킬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 엄마를 앞세워서 시댁돈 뜯어내려는 게 정말 괘씸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며느리랑 통화해 보겠다며 끊었어요. 그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다는 말이 글쎄. 사실 친정에 대출금이 많아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너무 없이 사는 것 같을까 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 목숨으로 그러면 되니? 우린 정말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가족들끼리 도울 수 있는 문제를 네가 거짓말로 둘러대니까 우리가 어떻게 널 믿고 돕겠어. 제 말에 며느리는 정말 급해서 그랬다며 사정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사돈한테 전화해서 대출금 있는 거냐며 묻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차용증을 쓰자니 차라리 돈 거래를 하지 말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혹시나 아들에게 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안 했다고 하길래 반성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은 결국 금방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제 식당에서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제 식당에서 전 며느리를 좋게 봤는데 며느리는 제 식당에서 돈 냄새를 맡았던 것 같네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들 부부에게 식당을 물려주려고 다짐했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사직서를 내고 전라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들 부부도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한적하고 공기도 좋다며 잘 적응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점심 장사 준비에 맞춰 일찍 나왔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잘 배우더군요. 싹수도 노란 게 고작 일주일하고는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고작 일주일 만에 들킬 걸 왜 내려왔나 싶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아프다며 전화만 하고 안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아들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남편 양식장으로 출근했는데 얘는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해서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무일푼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어졌어요. 저 회사도 그만두고 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주셔야죠. 1,000만 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줘? 저 대학 나온 고급 인력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 집안 아이 낳을 몸이잖아요. 생활비랑 이것저것 포함한 돈이니까 그렇게 주세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1,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꼴랑 일주일 제대로 일해놓고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총 맞은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뭘 믿고 저 물건한테 주겠어요? 처음에는 툴툴거리더니 오늘은 이미 일할 마음이 없다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가게 하루 쉬면 매출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 네가 말한 1,000만 원은 우습게 벌고 있어.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저 가게 못 물려준다. 알아서 해라. 장사가 장난도 아니고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을 수 있나요? 저런 거한테 맡기느니 안 주고 그냥 영업 종료하는 게 낫다 싶어서 내질렀습니다. 아들도 아내랑 저랑 있던 일을 들었는지 내일부터는 잘 나갈 거라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들한테도 장사가 장난도 아니고 제대로 마음먹고 나오라고 세게 못 박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아들한테까지 한 소리 했더니 제 마음만 불편하더군요. 결국 다음날 뾰루퉁한 얼굴로 나와서 재료 준비를 하고 점심 장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 전원주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예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사 접고 나면 남편이랑 한적한 곳에 주택 짓고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크게 한 건 잡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저희 엄마 주택으로 모셔드리고 싶더라니까요. 아버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니까 공기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말인데 이 근처는 푼돈으로도 쉽게 구할 텐데 저 2억만 해주시면 안 돼요? 2억? 너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너 왜 그렇게 돈 타령이야? 저희 친정엄마도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으신데 주택으로 모시면 좋잖아요. 여기 장사도 잘 된다면서요. 2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당당히 돈을 요구하는 꼴을 보니 돈 냄새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 같았다니까요. 전 듣자 하니 너무 황당해서 말했습니다. 넌 왜 자꾸 친정 문제를 우리랑 해결하려고 하니? 가족이라도 선이 있는 건데 그런 건 네가 개인적으로 해드릴 문제야. 어머님, 제가 여기서 손주도 낳고 살면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신경도 못 쓸 텐데 어머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 아주 막 나가는구나. 손주 누가 낳아달래? 그리고 낳아서 키우면 키우는 거지. 누가 요즘 대를 다진다고 생기지도 않은 애를 들먹여. 저는 손주 낳아주겠다며 아이를 볼모로 자꾸 말하는 꼴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새끼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나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하고 싶지 않아 네 돈 필요 없으니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고 잘못했다는 며느리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같지도 않더군요. 또 어디서 잘못된 건가 한탄스러웠는데 그날 저녁 아들과 같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본 척도 안 하고 집으로 가지 뭐하러 왔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툭 쳤고 며느리는 그제야 짧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요즘 너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너랑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겠어?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막 나갔나 봐요. 제가 앞으로 정말 친딸처럼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죄송해요. 아들은 이 사람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꼴을 보고 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다 풀리지도 않은 마음을 애써 다독였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일 배우겠다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더 참을 인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또 그렇게 아들한테 모르는 척 져줬어요.
하지만 다음날 식당으로 나온 며느리는 정말 사고를 제대로 쳐버렸고 그날 이후 식당 근처는 나오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웬일로 제일 먼저 나와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싶어서 그날은 장사에만 전념하며 오랜만에 최고 매출을 찍었던 날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피자도 시켜주고 맥주도 꺼내줬고 전 그날 매출 정산을 하고 있었네요.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는데 현금이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포스기에 찍힌 금액이랑 달랐고 은행에 가져가려고 금고에 넣어뒀던 현금도 없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CCTV를 돌려봤는데 역시나 범인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 이럴 줄 알았다 싶었죠. 어쩐지 일을 하다 말고도 계산은 자기가 하겠다며 길을 쓰고 갔었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나가면 계산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보니까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준다며 돈을 본인 계좌로 받기도 하고 아예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던 거예요. 전 다른 직원들 체면이고 뭐고 테이블로 가서 며느리가 먹던 숟가락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이게 넘어가? 돈 다 뒤로 빼돌리고 뭘 잘했다고 내 식당에서 밥을 먹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우리 가게 CCTV 네가 모르는 곳에도 많아.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들이밀자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더군요. 주방 이모도 놀랐는지 왜 그랬냐며 다그쳤고 다른 이모들도 기가 막힌 상황에 먹는 것도 멈추고 다 지켜봤어요. 그 상황에도 그녀는 터진 입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밥값이 비싸다고 하길래 제가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드리겠다고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말이에요. 어차피 저 물려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객 관리한 거예요.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고객 관리를 뒷돈 빼면서 해? 네 계좌로 이체받은 돈이랑 카운터에서 뺀 현금, 또 금고에서 빼간 돈 다 내놓고 너 내 식당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이대로 가면 남편이랑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놔? 자꾸 니네 부부 문제를 나한테 떠미는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잘하면 싸움이 왜 나고 집안에 분란이 왜 일어나? 네가 저지른 일 네가 해결해. 너 그나마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고도 안 하고 돈 내놓으라고 곱게 말하는 거야. 당장 다 내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며느리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날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로 잠시 갔던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식당 문 닫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물려주지 말아요.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여우 새끼를 품고 있었어. 당신은 우선 그렇게만 알고 있고 정리되면 말해줄게요. 제 말에 남편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고 다음 날 아들 부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단판을 지으려고 했죠. 가봤더니 아들은 식탁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술병을 빼앗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임신했대요. 참나. 아이가 생겼으면 기뻐야 하는데 아들 모습을 보니 상황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밥만 잘 먹던 애가 갑자기 무슨 임신이냐며 따져 물었는데 아들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애기는 아니야. 임신 테스트기가 2줄이라 임신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 한두 달 새 부부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여기 내려와서 싸우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이 엄한 자식 키울 뻔했던 것만 생각하면 제 등골이 다 서늘합니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려니 애를 낳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시간 더 끌 것도 없이 뒷덜미를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치고 싶었는데 누구 애인지 몰라도 임신은 했다니까 때릴 수는 없어서 저도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봤네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요령을 배운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당해봤다고 요령을 터득했나 봅니다. 저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고 돈은 얼마여도 좋으니 가장 고화질로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받아본 사진은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글쎄 저 불려씨가 전 남편 사이에 애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사진을 보니까 전 남편이 애를 데리고 전라도까지 와서 밥을 먹는 모습도 보였고 영락없이 새 식구 단란한 사진을 보니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너 인연한테 애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아들은 자긴 정말 몰랐다며 손사래를 쳤고 또 한 번 속았다는 생각에 사진을 구기더군요. 전 아들에게 이런 년 한시도 옆에 더 두지 말자고 잡아 끌며 말했어요. 사기친 놈이 잘못이지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별 수 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인연 지금 어딨어? 당장 전라도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고 인연은 친정엄마와 산부인과에 다녀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을 때 옆에서 애기 소리가 들렸다길래 전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며느리 사진 어디서 찍고 계세요? 거기 누구랑 있어요? 사모님, 지금 그때 제가 드렸던 사진 속 남자랑 애랑 같이 밥 먹고 있어요. 그 사모님 식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차 타고 오시면 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음식 나와서 바로 출발하시면 현장 딱 보겠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연놈들이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2번이나 겪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자책하지 말라며 이 엄마만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사기꾼 앞에 장사 없다지만 저도 장사로 먹고 산 세월이 있는데 쉽게 당하겠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눈물겹게 다정한 한 가족 같더군요. 그때 유치원생쯤 돼 보이는 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을 뛰어다녔고 전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꼬마는 저랑 부딪히자 자지러지게 울었고 애 울음소리에 며느리년이 뒤를 돌아보고 저를 보고는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애들 관리 똑바로 해야지. 이러다가 다치면 내 치료비까지 해줄 돈은 있니? 제 말에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고 저는 말을 끊고 말했어요. 네가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했나 싶어서 내가 알아봤더니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며? 내가 너 이상하다 했어. 또 어디 거짓말 해봐. 증거 다 있는데 무슨 말을 하나 드러나 보게.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혼은 했는데 애 생일이라서 만난 거예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저는 기가 차듯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애 생일 챙기는 걸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생일로 뭐라고 해? 너 양육비도 보내고 있었다며. 그리고 버젓이 애도 살아있는데 애는 왜 없다고 우리 속여서 결혼한 거야? 전 가방에 있던 사진을 며느리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식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애 생일이라고 봤다 쳐. 그럼 이 사진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날마다 기념일이었니? 쏟아지는 사진을 본 며느리는 손을 벌벌 떨었고 다 설명하겠다며 횡설수설하기 바빴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저는 그 말을 하며 며느리년의 따귀를 때렸어요. 애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도 제 아들이랑 왔는데 우리의 엿을 먹였으면 따귀 정도는 맞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전 그날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던 그년의 뺨을 때리며 고소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줬어요. 너랑 나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 아니고 원고랑 피고야. 법정에서 싸우자 이제. 내가 너 절도죄에다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너 잘하는 서빙 알바 앞으로 열심히 해봐. 애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매달리던 년을 보자 화가 치솟는데 갑자기 제 아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겁니다. 오빠가 전라도에서 살자고 했잖아. 그럼 나 책임져야지. 나 회사도 그만뒀는데.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너 그전부터 그만두고 싶다고 징징거리다가 네 발로 걸어 나온 거잖아. 일하기 싫어 죽겠다고 네 발로 나올 때는 언제고 내 탓을 해? 아들도 울고불고 사정하는 연을 떨쳐내며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 애를 임신했는 줄 아세요? 바로 전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이혼하고도 붙어 먹을 거면 둘이서 계속 끼리끼리 살아야지 누구 앞길을 막나요? 이런 걸 초장에 잡아서 떼낸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나서서 법정 소송을 도왔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줘서 저희는 완전히 승소를 했어요. 이혼 소송도 아들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많아서 복잡할 건 없었지만 문제는 그년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년이 그동안 제 식당에서 야금야금 빼가던 돈마저 열심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살 것 같아요. 남편 치료도 점점 호전되고 있고 가게도 다시 직원을 뽑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식장 일은 아들이 아빠보다도 더 잘 배우고 있어요. 알터니가 빠진 듯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제가 식당 일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능숙한 손놀림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참, 그리고 그년이 입만 열면 찾던 친정엄마란 사람도 저희 식당까지 와서 사과했어요. 말이 사과지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이었는데 전 어림도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애까지 숨기며 결혼할 때 같이 입 맞추고 상견례까지 해놓고 자기는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두 모녀가 나란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저는 못 믿겠다며 굵은 소금 쳐서 내쫓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실수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만 않으면 인생 별거 없더군요. 인생 짧고도 긴데 실수만 생각하긴 너무 짧지 않은가요? 이 좋은 세상 안 좋은 일에 붙들려 있지 말고 힘든 순간 지나면 좋은 날도 금세 올 거라고 다독이면서 힘내봐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겨도 되나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좀 살아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렇더군요. 요즘 이혼 아무리 쉽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인 건 여전할 겁니다. 그럴수록 부모가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다 견뎌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결정 앞에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장어처럼 활력 잃지 않는 활기찬 봄 즐기시길 바랄게요.